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 데일리 라이브 조금 특별하게 꾸려가 볼까 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올해 연말로 가면서 가장 큰 변수로서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게 미국의 대선이었죠. 상당한 접전, 박빙의 승부, 2016년과 같은 혼전 등을 예상했습니다만 사실은 결과가 다소 싱겁게 끝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승리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직 넘버 선거인단 270명 확보가 확정됐음이 전해지기도 했죠.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물론 아직 의회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금융시장은 꽤 격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주식시장뿐 아니라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또 상품 선물 시장 모두 다 변동성을 꽤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과지를 받아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는 시간으로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데일리 라이브 1부, 오늘은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선 전문가예요. 저희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정치가 사실 경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 대해서 특별히 또 관심 있게 쭉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 방송 통해서도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랬었죠.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선 후 특집에도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또 나와주셨는데, 일단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 보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리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꽤 스피디하게 뭔가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실제 투표하기 전까지 워낙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박빙이었죠. 그리고 특히 경합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상당히 초접전의 양상이 좀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실제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4, 5일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이제 항상 이 미국 전체 선거인단 수 중에 270명 이상만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 애리조나주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이제 싱겁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경합주 내에서 보면 지지율 득표 격차 자체가 이미 이전 2020년 대선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이제 CNN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일단 291명의 최종적으로 확보한 숫자가 이제 저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최종 애리조나주까지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 숫자는 312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게인 2016과 관련해서 봤을 때 당시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가 전국 득표수가 많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 득표수도 그렇고 많았어요. 득표율도 그렇고 경합주 모두 트럼프가 가져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대선이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의회 선거죠. 상원과 하원에 대한 선거인데, 일단 상원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원은 이미 다수당으로서는 공화당이 52석을 가져갈 예정이다. 물론 이제 아직 3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원입니다.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하원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272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공화당이 하원은 대략 438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210석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195석을 확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가 30곳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30곳 중에서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 한 15곳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 3곳.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정말 정치평론가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네. 이걸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면 대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0석, 그리고 공화당은 213석을 가져갈 걸로 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12석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438석이라 했잖아요. 네. 435석입니다. 네. 하원은. 네. 그래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18석을 8석.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이제 우세한 지역까지 포함을 했을 때 나머지 12군데 중에서 지금 8군데를 승리해야 돼요. 민주당 그러네요. 같은 경우가. 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5군데만 승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하원까지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 레드 스윕이라고 했던 레드스윕이라고 현상인 하고 거죠. 또는 네. 레드윌이라고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1월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되자마자 바로 차기 의회가 시작이 되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0일 이후부터 네. 이제 그때 이제 취임을 해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에 트럼프 정부의 국정 동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뭐 세금 인하, 특히 법인세 21%에서 15%로 낮춘다라고 네. 하는 건지 또는 금융이나 에너지와 관련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관세 이런 정책들에서 보면 상당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원을 만약에 이제 뺏기게 민주당이 될 경우.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하원이 가장 이제 파워풀한 건 뭐냐면 예산과 관련 네. 돈줄이죠. 돈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하원이기 때문에 하원을 만약 민주당에게 뺏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여러 가지 관례에서 보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도 네.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대선 결과 그리고 상원 결과 이외에 하원 결과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결정이 됐고 상원에서의 결과도 비교적 빠르게 좀 나왔어요. 네. 이제 하원만이 남아있는 변수인데 하원에서 뭐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현재는 뭐 어쨌든 공화당 쪽으로 좀 기울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네.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느냐 아니면 재정 적자 확대의 속도가 빨라지느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라지는 맞습니다. 양상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불확실성 인앤아웃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네. 되게 이제 유명한데 저는 이제 간밤에 시장의 동향들을 보면서 가장 생각이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아, 그래요. 불확실성이 어떤 데는 들어왔고 어떤 데는 이제 빠져나간 나갔고. 모습들이었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좀 보면 이제 간밤에 종목별 또는 업종별 등락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간밤에는 이제 대형 IT, 특히 반도체,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아주 그냥 녹색으로 네, 진하고요. 다 녹색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이제 울긋불긋한 네. 모습들이 좀 있는데 이제 간밤에는 테슬라. 어제 이제 그 오후에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승리 선언을 연사하면서 네. 일론 머스크가 슈퍼스타라고 여러 차례 그 언급을 일론 했어요.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의 꽤 오래 시간적인 했습니다. 비중을 꽤 네, 오래 두더라고요. 꽤 오래 했고요. 네. 뭐 정말 지니어스하다. 뭐 미국에서는 천재라고. 정말 없어서는 네. 안 될 사람이다.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어제 이제 보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야간 시장이라든지 또는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네. 보였고요. 거의 뭐 지금 주당 290달러 분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네. 간밤에도 보면 15% 가까이 네. 그래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상장이 되어 있죠. 네. 이제 어제 결과가 나오는 이제 와중에 계속해서 급등 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거의 뭐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자 주가가 야간 선물 시장에서 거의 한 40%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튀었어요. 자, 그런데 네. 이제 간밤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종가상으로는 6% 정도 상승해서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보시긴 했겠지만 금융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JP 모건이나 웰스파고나 시티 이런 대형 은행들이 네. 거의 10%, 뭐 JP 모건 같은 경우 13% 가까이 상승을 네. 했고요.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에너지 쪽도 보면 간밤에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에너지 쪽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쪽도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쉐브론이라든지 엑스모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중소형 그 정유 회사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정유 회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비 단에 이제 백 오피스 단의 그런 기업들까지 상당히 네. 강한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뭐 뭐니 해도 비트코인이죠. 네. 최고가 같아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갖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도치코인 같은 네.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어제자로 보면은 전일 대비로 보면 사상 최고가 네. 76,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살짝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전일 동시간 대비로 보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네. 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간밤에 강한 모습이었다. 반면에 신재생 쪽, 특히 네. 태양광, 풍력 또는 전기차. 테슬라도 전기차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별개로 이제 봐야 돼요. 이제는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이 아주 거의 뭐 울상이었어. 초상집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태양광 ETF가 인베스코 자산운용에서 나온 태양광 ETF 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간밤에 11% 하락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종가상 이 11%만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외단에서 보면 주식시장 외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특히 장기물 수익률이 상당히 급등하는 네.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달러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네.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빠져나간 것. 네. 그래서 흐름이 좋았던 것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들어오면서 흐름이 그렇죠. 좋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뭐 테슬라 또 암호화폐 그리고 이외에 또 뭐 금융 에너지 이런 쪽은 분위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 다만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 주식시장에서 분위기 좋지 않았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주식시장 외단에서 국채금리의 급등 그리고 달러화 가치의 급등인데 이 부분 좀 따로 떼서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따로 떼서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간밤에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요 상승폭만 놓고 보면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원 환율의 움직임도 보면 간밤에 1,400원을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야간장에서.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1,400원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허들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든 또는 월스파를 통해서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달러 대비 원화를 비롯한 로컬 통화들의 그러니까 민감도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현재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던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캔들로 되어 있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1,400원 레벨은 저희가 이제 2022년 10월 그때 달러 인덱스가 대략 110선 정도였을 네. 때였다. 근데 지금 105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감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 그때보다 달러 인덱스는 덜 높아졌는데 달러 원 환율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킹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결국엔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요인은 역시 트럼프 당선인 또는 차기 정부의 정책 영향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간밤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네. 보였고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도 역시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채 수익률도 봐야 됩니다. 네, 국채 수익률이 꽤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장기물 수익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용어는 제가
너무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단기물보다 장기물의 수익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을 채권 시장에서는 베어 스테프닝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유용하게 보는 게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네. 장단기 금리 차인데 이미 지금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 이미 몇 개월 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 10년물과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파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음영 구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 음영 구간 직전에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네모 박스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다시 플러스로 가는. 네. 네. 그 과정인데 이제 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음영 구간들이 있죠. 저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침체? 경기 침체 구간들이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침체가 있었을 때 연준이 어떤 정책들을 펼쳤냐면 네. 상당히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 금리가 더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저게 정상화되는 게 상당히 가팔라졌던 네, 건데 네.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인 게 뭐냐면 장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지는 구간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증시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하거든요. 다음 그림을 좀 통해서 살펴보시면 미 국채 시장에서 베어 스테프닝이 나타났을 때 증시는 최근 2022년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항상 좀 약세였어요. 보시다시피. 그러네요. 네,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역시 약세 구간을 네. 보였다. 그리고 지금 지난 10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미국 S&P 500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다. 라고 하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증시가 하락하는 거죠. 그런 네. 영향이었다. 자, 그래서 간밤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 들어서 48번째 신고가 랠리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 점은 꽤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요인 네, 중에 네. 하나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간밤에 빅스 지수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빠졌어요.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빅스 지수가 200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간밤에도 지켰어요. 그거. 지켰고 또 어떻게 보면 지수는 갭 상승을 했고 이 빅스 지수는 갭 하락을 했단 말이죠. 갭은 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희가 좀 네. 향후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저희가 그 처음에 지금 의회 하원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이 요인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금리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걸리는 부분으로 사실 좀 네.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리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그가 이야기했던 공약들이 사실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이제 금리가 그를 좀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재정 적자 확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지난 9월에 무디스에서 했던 이야기가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대선 이후에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 뭐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빚내는 거 줄이지 않고 네. 건전성을 확보해가지 않으면 신용 등급 트리플 A 주는 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무디스 당시에 했었죠. 또 다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능성이 있죠. 이 가능성은 어떻게 저희가 좀 결부를 해야 되냐면 지금 작년 6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유예가 되었거든요. 네. 그 유예도 이제 2025년 1월 1일이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차기 정부는 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직면하는 게 뭐냐면 부채 한도 유예와 관련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의회 선거 결과와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원을 공화당에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레디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 네. 문제 없다. 네, 문제 없죠. 그냥 당연히 뭐 한도를 유예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한도를 올리던가 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가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도 보면 공화당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한도 유예 안 돼. 뭐 계속 이제 그런 악유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한 발 뒤로 빼서 뭐 예산안 중에서 일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라고 만약에 이제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공격을 또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중에 네. 하나가 무디스가 지금 트리플 A 등급을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점을 들어서 얘기를 상당히 공세적으로 한다라고 네. 하면 무디스가 얘기한 대로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피치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낮췄긴 했지만 피치의 영향력보다 무디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그렇죠.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저희가 이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미 뭐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이제 얘기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네. 미 의회 예산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간값 재정 적자가 얼마만큼 증가할까에 대한 그 중간값이 7조 5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나오네요.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15조 달러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재정 적자 심화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레디 수입이 되면은 뭐 예상을 해보건데 국채 수익률 상승률이 조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한계치에 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국채 수익률 반락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결국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할 건 뭐 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맞습니다. 것인가. 네. 뭐 어쨌든 확정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데일리 라이브 특집으로 일부 미국 대선 후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 궁금했는데 바로 설명해 주시니 너무 좋네요. 라는 달콩님의 이야기도 있으셨고요. 또 바로 특집으로 소식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머스크 언급한 거 보고 놀랐어요. 라는 오늘을 달리자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영고님이 야간 선물은 오히려 빠졌네요. 한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네, 한국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뭐 금리도 올랐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달러화도 워낙 강세를 보였고 또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환율의 오름폭이 상당했습니다만 야간장에서는 더 오르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기도 했고 그게 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당장의 이 영향보다는 향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네.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제 가져온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트럼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관세잖아요. 네. 이제 관세를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GDP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인데 이 수출의 영향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그러게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시설 투자든 설비 투자든 뭐 이것들을 많이 한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제 어떤 부분들을 트럼프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네. 어찌됐건 이전보다는 관세 부과 또 이제 세율 자체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제가 댓글로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제 부탁을 드렸고 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보편 관세라고 하는 게 60%거든요. 네, 이게 부과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대략 최대 450억 달러에 448억 네, 달러라고 그러면 나와 대략 있네요. 한 네. 60조에서 70조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실질 GDP는 0.3에서 최대 0.7%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모로 좀 약세 요인이 좀 있는 상황에서 네.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털, 즉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곧이곧대로 외국인 순매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같은 환율 상황 그리고 지금 차기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수출과 기업들의 이익의 감소 또는 둔화 이런 걸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 좀 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요인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금 안 그래도 셀레님도 여쭤보셨어요. 한국장 그게, 어떤 섹터 볼까요? 네, 그게 이제 네. 어제 나타났던 게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제약 쪽이라든지 또는 방산, 네. 기계 이런 섹터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원화가 달러 강세를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분명히 뭐 그 이유가 있겠죠. 앞서도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만 한국 경기 자체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안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때가 그렇죠. 아닌가라는 말씀 한 개 드렸습니다. 일단 뭐 하원 선거 결과를 봐야지 모든 게 다 마무리 지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대선 가장 중요한 줄기는 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특집으로 보내드린 데일리 라이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권 수석 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